부동산을 샀다 하면 아무나 사도 계속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소득도 정체되어 있고 개발이 사실상 끝났어요. 취득록세는 없어요. 결국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속을 하면 양도세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한국에서 감정평가사로 30년 일하다가 이제 미국의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도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MBR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또 미국의 부동산 중개회사, 평가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서동기입니다.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고 환율도 상승하고 자꾸 불안정할수록 해외 투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주식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듯이 또 부동산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하기 위해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투자가 아마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학생을 자녀를 보내놨다든가 그럼 유학생 자녀 보내놓으면 미국은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 비싼 월세를 내느니 차라리 집을 한 채 사자 이런 투자도 있을 거예요. 또 직접 미국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학생 자기 자녀들이 과다한 렌트비를 부담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아예 살 집을 사는 나중에 주택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대한 이득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가 많이 있죠. 원래 이제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은 리츠 제도가 활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각 투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미국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금액은 사실은 제한이 없어요. 혼자서 어떤 부동산을 산다면 큰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리츠에 투자한다든가 또 부동산에 지분을 투자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10,000불 정도도 투자할 수 있는, 10,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 원 되죠. 10,000불부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서 내가 그 부동산 전체를 완전 소유권을 가지겠다 하면은 금액이 뭐 1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죠. 또 애틀란타도 요새 많이 가죠. 또 텍사스도 요새 많이 부각되고 있죠. 삼성도 공장을 건설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텍사스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역마다 투자 선호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방법도 틀리고 또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가 전부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자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각자의 시스템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주에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주의 법을 잘 알아야 되고 부동산 관련 뭐 세법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주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겠죠. 유학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 추천하시는 상품 같은 게 있나요? 순수하게 이제 캘리포니아에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주거용은 안정적이고 상업용은 등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상업용 같은 경우는 뭐 반값 됐다가 또 두세 배 올랐다가 막 이렇게 등락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민감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상업용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주택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택에다 투자를 많이 하죠. 그건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비싸요. 물가도 비싸고 또 부동산 값도 비싸고 주택값이 뉴욕 다음으로 아주 비싼 지역이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중심부로 가려면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은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고 같은 캘리포니아라도 또 50만 불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데는 대도시 중심부죠. 그래서 대도시 중심부는 최하가 100만 불 이상 가지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보통 수익률 한 5% 정도 나와요. 미국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때 주로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5%에서 7% 수익률이 있는데 만일에 수익률이 안 나오면 부동산 값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그 수익률을 맞춰요. 그래서 상업용의 등락이 큰 이유가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버리면 건물값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건물값이 또 2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택은 그 정도 변동폭이 크지는 않죠. 그래서 수익률은 보통 미국에서는 한 5%
3% 안팎 이 정도가 아마 정상적인 수익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거용이 등락이 크지 않은 거는 아무리 경기가 불황에 와도 사람이 사는 집은 살아야 되거든요. 주거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등락이 별로 없다는 거고, 상업용 같은 경우는 금리만 올라도 상업용 부동산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오거든요. 보통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30년 고정금리예요. 30년 고정금리.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가져갈 수 있죠. 예를 들어 금리가 쌀 때 사놓으면 30년 동안 계속 그 금리를 내는 거죠. 근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예요. 5년 이상 안 줘요. 금리가 오르면 오른 대로 다시 바뀌어야 되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상업용은 등락폭이 심한데, 주거용은 한번 과거에 싼 금리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2%, 3% 이렇게 받는 분들이 30년 동안 그 금리로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안정적이죠, 투자 수익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대료 수익도 임대료 수익이지만 주택이라고 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실 더 크잖아요.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임대 수익 외에 자본 수익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미국도 이제 자본 수익을 당연히 기대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좀 있죠. 주택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독주택이고 또 하나는 콘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같은 개념이 콘도예요. 구분 소유권을 다 가지는 거죠. 우리나라 아파트도 소유권을 다 가지잖아요. 구분 소유권을. 미국도 구분 소유권을 다 가지는 걸 콘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단독주택을 굉장히 선호해요. 콘도는 별로 선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보통 주택의 크기는 한 50평, 60평 넘어야 그 주택이 괜찮다, 평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 30평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미국의 3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콘도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하위 계층이 거주하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 중산층이 거주하는 면적은 최하 50평 이상, 60평, 또 80평 이렇게 평수가 늘어나거든요. 콘도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권을 가지지만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좀 적어요. 콘도는 몇 년 지나도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아요.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단독주택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단독주택은 상승폭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 가치를 원한다면 단독주택이 훨씬 낫겠죠. 그러면 단독주택 집값 상승률은 어느 정도? 이제 경기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데 비교해보면은 10%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단독주택.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어마무시하게 오르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막 2배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파트가. 그거는 비정상적인 행태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경기 불황이 왔을 때는 폭락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는 폭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을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지, 내가 이 부동산을 사서 가치 상승을 얼마나 남기겠다 이런 개념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주택에 대한 가치 상승도 나중에 나한테는 큰 소득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미국에 투자할 때는 수익에 바탕을 둔 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을 사면은 값이 많이 폭등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폭등했어요. 과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시기였고, 또 소득도 증가하고, 또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난 개발기였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동산을 샀다 하면 아무나 사도 계속 올랐어요. 부동산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더라도 상승과 하락하면서 용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소득도 정체되어 있고 개발이 사실상 끝났어요. 개발할 때라 봐야 재건축, 재개발뿐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신규 개발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과거와 같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이제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어요. 미국의 이제 세금은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있고, 또 취득세가 있고, 또 재산세가 있잖아요. 또 상속세가 있고, 이러한 세금들을 보면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비싸죠. 주마다 다 틀려요. 어떤 주는 0.28%도 있어요. 부동산 값에. 하와이 같은데. 비싼 데는 2.49%도 있어요. 2.49%. 뉴저지 같은 데는 부동산 값의 2.49%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재산세는 굉장히 싸요. 물론 종부세라는 게 있죠. 종부세는 그동안에 징벌적 과세로서 매겨왔는데, 이러한 종부세를 비교하면은 그렇게 우리나라가 싸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재산세는 미국이 훨씬 세죠. 주마다 이제 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재산세가 얼마고, 양도세가 얼마고, 취득세가 얼마고, 이거는 우리가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되죠. 수익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취등록세는 없어요. 제로예요. 우리나라는 취등록세가 굉장히 좀 세잖아요. 근데 미국은 취득세 등록세가 제로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샀다가 그 규모와 같거나 그 규모보다 큰 걸 살 때는 양도소득세가 이연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장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계속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팔았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때만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샀다 팔았다 하면 계속 양도세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샀다. 근데 20년 지나면 1000만 불이 될 수 있잖아요. 10배. 그래서 100만 불이 1000만 불이 됐을 때 양도세가 얼마예요? 중간에 90만 불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돼요. 30 몇 프로 내야 돼요. 그런데 1000만 불 됐을 때 자녀한테 상속을 하면 그동안의 양도소득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미국이 제한 한도가 이제 부부가 상속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정도가 면세 기준이거든요. 상속세가. 그러니까 400억 미치라면, 그러니까 아까 1000만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만 불이면 한 140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만 불이 됐다고 했을 때 상속을 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양도세는 흔적도 없어져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도세를 낼 때는 어떤 경우냐. 내가 쭉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현금화 시킬 때 양도세를 그동안 다 내는 거예요. 상속을 하면 양도세가 없어져 버려요. 또 이것도 투자의 큰 메리트잖아요.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세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는 지금 현재 미국의 상속세 면세 기준은 싱글이 상속할 때는 140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부가 상속할 때는 28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되죠. 그만큼 면세가 되는 거예요. 상속세. 이것만 해도 나중에 재산상으로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어떤 분이 400억을 가지고 있다. 그 내가 뭐 100억, 200억 벌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을 생각하면 반은 재산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미국에서 투자하면 상속세가 부부가 상속할 때는 400억까지는 면세가 되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상속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근데 문제는 재산세가 세요. 아까 말했듯이 재산세가 주마다 다 다르지만 재산세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제 재산세 부담부는 투자할 때 유념해야 될 사항이에요. 재산세도 비용이잖아요. 뭐 양도세나 취등록세, 상속세 부담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부담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재산세도 주마다 다 틀려요. 어느 주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가 틀리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도 이제 공시지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율 몇 퍼센트를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공시지가라는 거는 시세일 수도 있고 시세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조정된 가격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게 몇 퍼센트를 적용하잖아요.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를 적용하잖아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주는 공시지가가 취득가격이에요. 근데 뉴욕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주는 공무원이 산정한 별도의 가격 곱하기 세율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1.2%에서 1.3% 정도 돼요. 재산 세율이. 그러면 내가 취득을 20년 전에 했다면 그동안의 값이 아무리 올라도 20년 후에는 20년 전에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곱하기 1.2%예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세부담이 아주 적은 거죠. 물론 매년 부동산 값이 오르면 2% 정도는 올릴 수 있어요. 과세 당국에서 2%는 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라도 부동산 값이 다 똑같은데 현재 시세가 어떤 집은 10분의 1로 내고 어떤 집은 또 10배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재산세를.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틀려요.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게 내고 최근에 산 분들은 지금 현재 시세대로 또 내는 거예요. 취득가격 기준으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부동산을 살 때 내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 얼마의 재산세가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잘 안 팔고. 한 20년, 30년 갖고 있었는데 집을 갈아타려고 하다 보니까 높은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값을 또 주고 사면. 근데 지금 현재 집을 가지고 있으면 20, 30년 전에 샀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니까 재산세가 굉장히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잘 안 다니죠. 근데 이제 또 동부는 달라요.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주는 또 달라요. 거기는 과세 담당 공무원이 산정한 가격 곱하기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취득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주마다 다 틀리고 산정 기준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미국의 공시지가 제도는 이렇다. 말하면 어느 주냐 이렇게 따져야 돼요. 미국에서 양도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양도세를 계속 이연시켜 주는데 중간에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싱글 같은 경우는 일단 양도 차익의 25만 불까지는 면세가 돼요. 부부가 가지고 있을 때는 50만 불까지 면제돼요. 양도 차익에.
그러니까 5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정도 되겠죠. 7억 정도. 그러니까 7억 정도의 양도세가 생겨도 한 푼도 안 내요.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서 내는데 보통 보유기관에 따라서 뭐 율이 좀 달라요. 한 30% 안팎이 되는데 양도소득세율이 우리나라보다는 양도소득세율은 싸요. 그리고 면세 기준도 크잖아요. 싱글일 때 25만 불, 또 부부일 때는 50만 불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는 점.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에서 30% 사이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내지요.